안녕하세요 여러분, 현정입니다. 우리는 지금 식품기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식품위생학 과목 중에서 유해물질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부분이 식품 제조 가공 중에 생성되는 유해물질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식품 가공 중에 생성되는 유해물질의 종류와 그리고 어떤 식품과 관련이 있는지, 그러니까 경로를 함께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N니트로소 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N니트로소 화합물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질산염인데요. 아질산염 자체는 클로스트리디움 보투리눔의 성장과 독소의 생성, 그리고 지방의 산패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산화질소로 변환이 되면 육색소인 미오글로빈과 반응을 해서 니트로소 미오글로빈을 형성하죠. 이 니트로소 미오글로빈 같은 경우는 가공육색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 소세지색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L아미노기를 가진 아민류가 산성 조건에서 아질산염과 반응하면 니트로소 화합물이 생성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니트로소 화합물의 종류로는 두 가지를 제가 대표적으로 적어놨는데, 그 중에서도 N니트로사민을 여러분들은 더 자주 볼 수 있게 되겠죠. 기출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질산염과 식품 중에 2급 아민이 산성에서 반응해서 생성되는 발암성 물질을 한번 찾아보세요 라고 하는 것. 네, 여러분들 이렇게 포인트 집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볼 것은 산화유지죠. 산화유지 같은 경우는 고온에서 가열을 했을 때 유지 성분이 변화를 하고, 그로 인해서 과산화물이나 분해산물이나 중합체가 생성이 되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산화유지고요. 다음으로 보실 것이 트랜스지방산이라고 하실 것인데, 트랜스지방산 같은 경우는 불포화 지방산을 가진 식물성 지방, 액체 상태이죠. 식물성 지방에 수소를 첨가를 하면 가공 과정 중에 포화 지방산 형태로 고체로 변형되는데, 이때 트랜스지방산이 생성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소를 첨가하는 공정을 우리는 경화 공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수소를 첨가하는 공정은 불포화 지방산이 이렇게 이중결합이 있는 지방산을 이야기를 하고요. 대략적인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옆으로 다른 지방산들이, 다른 구조들이 붙어 있긴 합니다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불포화 지방산을 가진 식물성 지방에 이거는 불포화 지방산, 식물성 지방, 액체 상태인데요. 여기에 수소를 첨가를 하죠. 수소 첨가할 적에 일반적으로 니켈 촉매를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공 공정 중에 수소를 첨가했으니 이중결합은 단일결합으로 바뀌고 수소 2개가 첨가가 되는 과정이고요. 이것을 우리는 단일결합이 있는 것, 포화지방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포화지방산으로 변형되는데 이때 트랜스지방이 생성된다는 것이고요. 종류는 마가린이나 쇼트닝이나 가공식품이나 식물성 정화유나 이런 것들이 그 예가 됩니다. 다음으로 3-MCPD와 그 다음에 13-DCP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풀네임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면 되고, 보통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죠. 이 MCPD 같은 경우는요, 콩이나 옥수수나 밀과 같은 식물성 식품의 경우 단백질 가수 분해 물질을 우리는 HVP라고 짧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HVP를 첨가해서 만들어진 여러가지 식품, 스프나 소스나 양념이나 구운빵 제조 과정 중에 생성이 될 수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식품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3분의 간장이나 혼합 간장에서 검출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식품공전을 보시면 대상식품 기준으로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3분의 간장이나 혼합간장에서 사용할 적에 탈취대두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탈취대두를 염산으로 가수 분해를 하면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고, 그리고 지방은 지방산과 글리세린으로 분해가 되는데, 이 글리세린이 염산과 반응을 해서 염소화합물인 MCPD를 생성하게 됩니다. 3분의 간장, 혼합간장, 그 다음에 HVP 정도를 연결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헤테로고리 아민류 볼까요? 헤테로고리 아민류는 다르게 HCA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환 방향족 아민류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쇠고기나 닭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고온에서 조리를 할 적에
근육 부위에 있는 아미노산이랑 크레아틴이 반응해서 생성되는 화학 물질이라서요. 근육질이 풍부한 육류에서 문제가 됩니다. 조리시간이나 조리법에 따라 생산량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단환 방향족 탄화수소라고 해서 PAH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다르게는 다핵 방향족 탄화수소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식품을 고온 조리를 하거나 가공할 때 식품의 주성분인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나 지방이 불완전 연소가 되면서 생성되는 물질이고요. 그 종류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는 벤조피렌을 많이 이야기를 하죠. 벤조피렌 같은 경우는 대기오염 물질 중에서도 하나고요. 발암성 물질로 알려져 있고 과도하게 직화구이한 생선이나 햄버거나 훈제육 가공육에서 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크릴라마이드의 경우에는요. 전분질이 많은 식품, 감자나 곡류 등에서 문제가 되고요. 높은 온도에서 조리 가공할 때 문제가 되는데 조리나 가공 조건에 따라서 생산량이 다릅니다. 그래서 생산량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아크릴레인을 볼까요? 아크릴레인 같은 경우는요. 식용유가 탈 때 생성되는 염기에 존재하는 것이죠. 식용유의 경우에는 끓는 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죠. 식용유는 끓는 점이 없고요. 그 대신 발연점이라는 표현을 쓰죠. 염기가 발생하는 온도라고 해서 발연점이라고 하고요. 그때 생성되는 염기에 많이 존재하는 것이 아크릴레인입니다. 다음으로 에틸카바메이트 같은 경우는요. 발효식품이나 알코올성 음료에서 처음 발견이 되었는데 핵과류 종자에서 함유된 시안 화합물에 의해서 알코올 발효했을 때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발효 과정 중에 생성이 될 수 있는 것, 아르기닌이 효모에서 분해된 요소와 에탄올이 반응해서 생성이 될 수 있죠. 다음으로 바이오제닉아민 같은 경우는 단백질을 함유한 식품에서 유리아미노산이 저장, 발효, 숙성 과정에서 미생물의 탈카르복실 화재 작용해서 분해되어 생성되는 저분자의 질소 화합물입니다. 옆에 기출문제를 보시면 미생물, 식물과 동물에서 합성되어 이들 세포선이 발견되면 단백질을 함유한 식품을 저장하거나 발효, 숙성 과정에서 미생물 작용으로 생성되는 것은 바이오제닉 아민이라고 기출문제에서도 나온 적이 있었죠. 다음으로 벤젠 같은 경우는요. 식품에 사용된 비타민C와 안식향산 나트륨의 경우는 보존료거든요. 비타민C와 안식향산 나트륨이 식품 중에 미량 함유된 구리, 철 이런 금속이온의 총매 영향으로 생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잡기의 문제 보시는 것처럼 하나를 보여주고 에틸카바메이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고 해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이런 식으로 근육식품에서 관찰된 유기물질인데 아미노산, 크레아틴 등이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해서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짝짓기를 잘 하셔서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두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부정유해 물질로 가볼까요? 부정유해 물질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공장 폐수의 종류에 관한 것인데요. 공장 폐수에서 우리는 식품 공장에서 주로 배출되는 것은 유기성 폐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화학 공장이나 도금 공장에서 주로 배출되고 무기물질이 많은 것을 우리는 무기성 폐수라고 하고요. 식품 공장에서 주로 배출되는 것은 유기물질이 많은 유기성 폐수입니다. 유기성 폐수는 또 다른 특징은 BOD가 높고 부유물질이 많다고 되어 있는데 이 BOD와 부유물질이 뭐냐고 하는 것이 그 밑에 오염지표로서 설명이 되어 있죠. 오염지표로 볼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부유물질을 보시면 우리가 짧게 SS라고 하는데 폐수 혼탁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DO를 소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DO는 뭐냐라고 하면 용존 산소량을 이야기를 하죠. 다르게 얘기를 하면 물에 용해된 산소량을 이야기를 합니다. 공기방울이 적을수록 기압이 높을수록 여러 가지 이유로 DO는 높게 나오는데요. 하나, 부패성 유기물이 적을수록 DO는 높습니다. 다음으로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을 보시면 우리는 짧게 BOD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오염물질이 생물학적인 산화, 그러니까 호해성 미생물에 의해서 유기물이 분해되는데 이 생물학적인 산화를 받는데 필요한 산소의 소비량을 이야기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유기물이 많을수록
DO의 소모도 많고 BOD 농도가 높게 나오게 되죠.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COD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폐수 중에서 미생물이 분해 불가능한 유기물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미생물이 분해 불가능한 유기물도 측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COD입니다. 산화 가능 물질이 산화되기 위해서 소비되는 산화제에 대응하는 산소량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공장 폐수의 피해 및 중독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짝짓기를 잘 해주시면 좋은 부분이죠. 유기수은 같은 경우는 아세트알데히드 합성하는 화학 공장에서 염화 제2수은을 폐수에 방출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물고기에 축적이 되어서 사람한테 만성 중독을 일으키는데 그 병 이름을 우리는 미나마타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카드뮴 같은 경우는요. 광산에 배출된 카드뮴을 함유한 입자가 하수에 방출되었고 이것이 논으로 갔죠. 위에 남아있는 수은 같은 경우는 폐수에 방출이 되었는데 이것이 뻘로 가서 물고기한테 축적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카드뮴 같은 경우는 하수에 방출이 되어 있는데 논으로 가게 되어서 살오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병 이름은 이타이병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은 같은 경우는 물고기에 축적이 되었고 미나마타병이고 카드뮴 같은 경우는 쌀오염이 문제가 되었고 이타이병이다 라고 연결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납 같은 경우는요. 납 공장이나 이런 데서 문제가 되는데 납 중독의 4대 증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피부 창백과 나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피부 창백은 아실 거고 나변 같은 경우는 구강 치음 부위에 암청액색의 이런 선처럼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나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머지 비소, 알루미늄, 크롬, 기타 식품같이 저하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방사능 오염으로 가볼까요? 방사능 오염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오염에 문제가 되는 핵종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염 경로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알아두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방사능 오염과 뒤에서 공부할 방사선 조사 식품은 다른 것이니까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죠. 방사능에서는 우리가 반감기가 비교적 짧은 것은 문제가 적은데 반감기가 긴 세슘이나 스트로툼 같은 경우가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요. 세슘 같은 경우는 근육에 영향을 미치고 스트로툼 같은 경우는 뼈에 영향을 미칩니다. 요오드 같은 경우는 반감기는 짧지만 갑상선에 영향을 미치고 루테늄 같은 경우는 심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리고 식품 오염 경로를 보시면요. 스트로툼과 세슘 같은 경우는 식물체, 뿌리와 표면에 부착해서 흡수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요오드 같은 경우는 축산물에서 문제가 될 수 있죠. 요오드 같은 경우는 반감기는 짧은 축에 속하는데 쉽게 흡수가 되고 그리고 우유 중에서 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요오드의 경우도 기억을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품공정상 방사능 기준에서 보시면 세슘과 요오드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방사능 오염식품과 방사선 조사식품은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 여기를 보시면 되죠. 식품공정상에서 식품조사 처리 기준이라고 해서요. 식품조사 처리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감마선이 있고요. 전자선이 있고요. 지금 하나 더 해서 X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마선을 방출하는 선으로는 코발트를 이용할 수 있고요. 전자선을 방출하는 선으로는 전자선 가습기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용된 풍록벌 흡수 설량은 초과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발화 억제, 살균, 살충, 속도 조절 이외의 목적으로는 이 식품조사 처리 기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식품별 조사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고요. 보시면 발화 억제, 살충, 숙독, 그리고 살균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시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나와 있다시피 한번 조사 처리한 식품은 다시 조사해서는 안 된다. 조사 식품을 원료로 사용해서 제조 가공한 식품도 다시 조사해서는 안 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다음으로 내분비계 장애 물질이 나오는데요.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한번 봐볼까요? 사람이나 동물의 내분비 호르몬과 비슷하게 작용을 하는데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인성 화학물질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동물의 내분비계에 영향을 미쳐 건강에 위해를 주는 물질이고 우리는 그것을 내분비계 장애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분비계 장애물질은 이런 외인성 화학물질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종류를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S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DDT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스틸렌타이머와 트리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옥신이 있는데요. 다이옥신의 경우에는 월남정 고엽제도 같이 연결을 해서 기억을 해 두도록 하죠. 그 다음에 PCBS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비스페놀 A라고 하는 것도 같이 봐두고요. 그 다음에 TBT까지 한번 봐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은 종류를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세요 라고 해서 여러 가지 보기가 나오는데 이 중에 틀린 것은 1번이죠. 내인성 아니고 뭐라고요? 외인성이었고요. 그리고 합성수지 포장지에서 용출될 수 있는 내분비 결합 물질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유해 물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고요. 여러분들 정리 잘 하시고 합격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